그런 차이가 있죠. 지금 요 물리적 원인을 찾아서 따지는 이 원인을 찾아서 따지는 방식하고 목적을 찾아서 따지는 방식하고 서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책사에서 강의 들었더니 목적론 되게 중요하더만 앞으로 목적론 쪽으로만 살래. 그래가지고 물리적 원인을 무시하시면 안 돼. 이제 차도 막 난 차를 뚫고 가려는 목적이 있어요. 차를 막 뚫어버리려다가 내 머리가 뚫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적용되는 세계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1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도 왜라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원인을 밑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신경 생리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뇌세포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건 다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뇌과학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발전했는데도 철학적 해명이, 그러니까 필로소피칼 익스플레네이션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계적인 인과관계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인간이 움직여가는 이 메커니즘은 밝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에 남아있습니다. 최후의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해결 철학을 왜 읽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냥 사유 모형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 철학이 그럼 어떤 사유 모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목적론 쪽 사유 모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해결 철학 다른 건 몰라도 해결의 이 정신현상학이나 논리학이나 이런 텍스트 읽으면 목적론 쪽 사유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서양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아까 이제 목적의 에스컬레이트를 시켜서 목적을 꾸준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최상위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상위에 놓여 있는 목적을 서양 사람들은 신이라고 놓는다는 점에서 이제 동아시아 세계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죠. 거기 문을 좀 열어두십시오. 네, 오시면서 죄송합니다. 네, 최상위에 놓는 목적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게 우리는 이제 인간의 자아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자아 완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신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 한눈에 이 세계와 우주와 인간을 쫙 꿰뚫어 보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해결이 가지고 있는 이 사유 모형이 목적론 쪽으로 사유한다는 것, 이 목적론 쪽으로 사유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유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칸트를 공부를 했던 분들은 그때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안 들었던 분들도 이해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각기관으로 딱 닿아오는 뭐가 있고 그 감각기관으로 닿아오는 뭐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뭔가 인식을 만들어낸다. 근데 감각기관에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와서 보니까 그게 목적이었다고 사후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죠. 우연히 됐는데, 내가 마침 라면을 끓여갖고 라면을 끓여서 이제 먹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애가 들어왔어. 라면 냄새 맛있는데, 너 들어올 거 다 예상하고 끓여놨지라고 인심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가 먹으려는데. 그런 경우처럼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후정당화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정말로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 경우,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나는 이것을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꼭 미싱 링크가 하나 있어서 잃어버린 고리가 하나 있어서 그걸 끼워 넣지 않으면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 세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궁극적으로 탐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리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서술하지 않는다면, 아니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철학적인 탐구는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해결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목적을 지금 우리 용어로는 explanation, 제가 이제 해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걸 이 사람은 이제 해결은 베그라이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어를 못 읽는 분들 위해서 그냥 프라이팬이 아니라 베그라이펜. 독일어 도금을 적은 베그라이펜이라고 합니다. 베그라이펜. 베그라이펜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개념적 파악. 그러면 해결식으로 말하자면 목적에 대한 개념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목적에 대한 개념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자연과학적인 해명, 수학적인 명료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그 베그라이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념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반과학적인 태도죠. 반과학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약간 읽다 보면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간 좀 뭐랄까 시대착오적인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목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죠. 시초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 김현영 군 여기 명동서 여기 오는 동안에 왜 새길로 새고 오지 말고 그냥 새지 그랬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되었다고 막 써먹네. 언짢아. 막. 무슨 목적?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왜 해? 또 이제 시작했어. 보세요. 시초의 목적이 있긴 있었는데 아직 목적이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죠. 아직 정신현상 섬을 공부한다는 목적이 아직 실현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시초와 중간에 여러 이제 명동력, 해화역 이런 게 있고, 이제 책사에 와서 이제 책사에 왔어요. 책사에 와서 최종적인 결말에 이르렀어. 네? 결말에 이르렀어. 그러면 적어도 지금 시초, 중간, 책사의 결말이라고 하는 요 5개 전체 항목 전체를 through, go through. 예? 그러니까 go through 한단 말이죠. 관철되어 있다고 번역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보통 영어책에서는 다르게 번역하는데 관철하다. 이 영역 전체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관철하고 있는 게 목적이야. 그럼 독일어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체를 여기는 실선을 그리지 말고, 여기는 아마 목적이 여기 있었을 거라. 시초 이전에 똥똥똥똥똥똥, 그죠? 근데 이제 시초부터 조금 초밀해지고 얘가 좀 이렇게 중간으로 올수록 이렇게 되고 결말로 오니까 조금 이렇게 되다가 여기 와서 딱 해서 목적이 완성됐어. 그림이 엉망이긴 한데요. 여기는 좀 희미하고 좀 갈수록 세졌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박세정, 얘기해봐요. 내 목적이 관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학생에게만. 그러니까 여기 시초에서 결말이 되도록 이게 계속해서 김현영 군의 행위를 계속 규율을 해줘. 통제하죠. 움직이게 하죠. 쯔베크, 목적. 이제 이게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쯔베크라고 했습니다. 쯔베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적이에요. 목적론, 쯔베크. 근데 이 목적은 결말에도 있는 거지만 요 시체도 있죠. 그죠? 시초에도 있잖아요. 그 시초가 독일어로 안팡이에요.
안방이 아니라 안방. 안방부터 영어 리설트하고 스펠링 똑같아요. 여기 뒤에 A팀 하면 레줄타트.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독일어에 그냥 좀 익숙해지시라고 독음은 답니다. 레줄타트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렇게 말. 안방에서 레줄타트에 이르기까지 목적이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목적은 시초에서 중간을 거쳐 책 사이에 와서 결말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김현영이라는 행위자 에이전트로 움직인 진정한 목적, 진정한 행위자죠, 이게. 그렇겠죠. 목적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 움직이지 않았을 테니까. 다시 말해서 시초에 들어있던 목적과 이게 이렇게 희미한 상태로 숨어있던 목적과 결말에서 완전히 드러난 발현된, 현현된, 쭉 드러나 보인 이런 목적. 요것이 요 시초에서 시작해서 결말이는 여기, 요 과정 전체에서 드러난 요 목적, 이 목적이 사실은 진정한 행위자겠죠. 그렇죠? 진정한 행위자겠죠, 이게. 그죠? 근데 그거를 목적이 진정한 행위자니까 아까 이 목적이라는 게 물질적인 거라고 그랬습니까? 문 좀 열어놓으세요. 물질적인 거라고 그랬으면 아니죠. 아이디어란 거라고 그랬죠. 그럼 해결은 이걸 갖다가 이것을 움직이는 진정한 행위자가 아이디어란 거로 했어요. 이걸 해결은 가이스트라 그런다 이거 정신. 이거를 가이스트. 이게 아이디얼이라고 안 하고 이념이라고 안 하고 가이스트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겠죠. 이 김현영 군이 명동에서 책사회까지 와서 책임사회재단에서 해결 정신현상 소문을 배우는 이 모든 행위를 시초에서 결말에 이르도록 이 행위에 관철되어 있는 정신이 진정한 행위자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신 목적론이 되겠죠. 이게 관념론, 이게 정신. 그러니까 해결은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랬을 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 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육체하고 반대되는 마인드가 아니라 육체에 대립되는 마인드로서 정신이 아니라 이런 것들 안에 관철되어 있는 하나의 이념으로서의 목적 이런 것들 목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이념으로서의 목적 이걸 가이스트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이 뭐예요? 정신현상학이잖아요. 그죠? 페노미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드러나는 거냐? 현상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정신이 나타나는 거냐? 요 정신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 정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는 보세요. 김현영 군의 정신이 있는데 김현영 군이 정신인데 지금 정신현상학을 공부를 해서 뭐가 되려고 그래? 별 생각 없어요? 네, 좋아요. 네, 아무 생각이, 별 생각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 그거는 특정한 개인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죠. 장지우 씨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왔잖아. 정범도 갖고 있잖아. 다 갖고,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정신현상을 공부해갖고 내가 그걸로 이게 김밥집을 차려봐야지. 이렇게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창업스쿨을 가셔야 되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것을 공부하면, 무형의 뭔가가 성취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한 개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딱 특정한 사람에 들어있는 마인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피노미놀로지 오브 스피리트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에서는. 마인드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피리트. 그럼 예를 들어서 팀 스피리트. 정보 보니 어떻게 보니? 팀 스피리트 훈련 말고 에? 협동 정신 아니야 이거? 협동 정신이라는 건 누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정신이 협동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박사장하고 장소라고 두 사람에게 딱 협동 정신이 들어가면 둘이 협동을 하는 거고, 협동 정신이 있긴 있는데 둘한테 안 들어가면 협동을 안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진 자들은 행위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신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정신들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하는가? 정신 현상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람이 이렇게 개인이라는 거 아는 것 안에 이렇게 움츠려 살다가 어떻게 해서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돌도 안 지난 어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먹는 것에만 신경 쓰지만 조금만 지나면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와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사람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서 이제 공동의 정신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 맨날 여기 유튜브에서 동물농장 다큐멘터리 그런 것만 보는데 공부는 안 해요. 청주에 사는 천재 강아지, 레브라도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3살이면요, 인간으로 치면 20살이래요. 더 이상 학습이 안 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 강아지가 천재개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 어떻게 보니까, 어느 정도냐?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천재견 호야,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바로. 근데, 어느 정도냐? 그냥 이게 이 강아지가 방에서 주인 아저씨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마트 가야겠다 그러면요, 밥통 코드 딱 뽑고 슬리퍼 있잖아, 슬리퍼 벗어놓은 거 딱 주둥이로 물어서 신발장에 정리 딱 하고 장바구니 딱 입에 물고 나오는 거야. 이게 상황을 아는 거야. 이게 뭐 저거 집어와 이 정도가 아니야. 고개 돌려 선 이 정도가 아니야. 이건 우리 인간보다 수준이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자, 시작합시다. 그러면 여전히 막 이게 아니야. 막 엄청난 거야. 그리고 이 조그만 강아지 호돌이를 이제 남의 집에서 데려왔는데, 호돌이가 오줌을 싸니까 수건 닦았다 닦는다니까. 닦아가지고 주인 아저씨를 줘, 빠르라고.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뭐예요? 상황이죠. 근데 거기 수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강아지가 어떻게, 이 동네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강아지가. 연로하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종이컵에다 드셨어. 일어나서 이게 휴지통에 못 뿌리죠. 할머니 손에서 커피 딱 물고 휴지통에 갖다 버려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해요. 막 늘어놓고, 아, 제가 보면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훌륭한 개도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근데 수의사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강아지가 50가지 정도의 상황을 알고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하는 거죠.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이걸 유심히 보니까, 이 강아지는 항상 주인을 쳐다보고 있어. 그 얘기는 않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 이건 저의 관찰. 항상 저는 동물 행동학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동물 행동학, 그 다음에 고인류학. 인간이 어느 지점부터 다른 사람하고 정신적인 교감을 시작했는가. 이게 인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그때부터 그죠? 인간이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게 교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지존파가 되는 거예요. 타인과 공감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저놈은
겁을 먹겠구나, 아프겠구나. 그걸 모르면 사이코패스잖아요. 그걸 모르면 유형철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지점이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강아지는 가만히니까 그 주인하고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주인하고 눈을 마주치는 개 드물잖아요. 개들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시선을 피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 봤어? 천재건 호야를 봐야 해. 지금 정신사학보다 더 중요해. 이 책 갖다 버려야 되겠다. 복습해. 집에 가서 천재건 호야 보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주인하고. 그리고 이 수의사 말은 뭐냐면 이 아저씨가 말이 많더라고. 말이 많아. 여기 본분 있어요, 혹시? 말이 많아. 이 아저씨가 말이 많아. 무슨 말이냐면, 아빠라고 그래. 아유, 아빠가 좀 으슬으슬하네. 그러니까 입으로 갖고 와버린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교육을 시킬 때, 아빠가 으슬으슬하다. 그러면은 입으로 갖고 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게 무곡에 자기가 시범을 보여. 계속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강아지에게도 정신이 생긴 거예요.